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기초소득생활 UBI 네트워크의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채굴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자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IT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위대한 발명품들이 있죠. 글쎄요, 반열은 어느 반열에 끼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비트코인을 만든 그 일단의 사람들은 위대한 것을 발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행위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생태계란 말이 많이 나올 건데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자체의 생태계를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각각의 블록체인이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굴이란 말인데 채굴은 원래 이 영어에서 마이닝이란 말, 광물 따위를 캔다, 그러기 위해서 땅을 판다, 이런 게 채굴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닝을 우리말로 누군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한자인데 캘채 팔굴, 그래서 채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어원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암호화폐를 채굴한다? 아, 이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오해와 편견을 많이 낳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마이닝이 뭔지.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채굴하는지 채굴 순서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작업은 무작위이며 사실은 복불복의 확률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무슨 내용이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이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거래. 여러분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잭션은 영어로 트랜잭션은 우리말로 거래라는 말입니다. 뭘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거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또 채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좀 어렵죠. 자, 그럼 채굴자란 누구냐? 이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는 채굴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채굴의 특징은 뭐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상당히 다른 IT 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앙에서 총괄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다고 해서 탈중앙이란 말로 또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근데 여하간 여러분 뭐 주식회사 비트코인 대표 누구누구 아마 이런 말 전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조직 없이 돌아가는 자율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최초에 설계된 대로 끝까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발행 개수가 딱 절반씩 줄어들게 되어 있죠. 뭐 이런 내용은 이런 규약은 당초에 설계된 대로 그냥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정책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사람이 변경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해킹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거의 해킹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사실 이러한 IT 시스템 네트워크를 갖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정말 잘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초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따라서 비트코인 생태계 참여자와 함께 스스로 움직이는 IT 생명체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어떤 채굴을 둘러싼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과정을 한번 어떤 간단한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엮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딘가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 거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얼마를 송금한다. 몇 개의 비트코인을 송금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러면 이런 거래 내역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발생된 순서대로. 자, 그런데 이렇게 쌓인 거래가 수수료가 높은 거래를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거래에는 누군가가 10원을 내겠다 그러고 이 거래에는 누군가 100원을 내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급행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부터 먼저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나중에 되고. 자, 그 다음에 10분당 한 번씩 문제가 주어진다. 참 이것도 좀 설명이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채굴자를 정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처리할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맨 먼저 푼 사람이 채굴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 권한을 갖는 사람이 이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차피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여기서 거래를 확인한 이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요. 하나의 블록에 여러 개 이렇게 거래를 이제 기록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만든 블록을 확정한 사람이 이 블록을 다른 채굴자들한테 배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공표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 나머지 채굴자들이 해당 블록 내역을 확인하고 자기 장부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다 기록한다. 여기서 블록체인의 분산 장부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경우인데 블록이 기록된 이 장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공개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런 장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 16시간 후에도 이 채굴자가 만든 블록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 정답자에게 이번 이 블록을 만들면서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블록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블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거래 주체들이 낸 수수료가 있겠죠. 이것까지 합해서 이 채굴자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거래를 처리하고 블록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그 채굴자한테 주어지는 이 전체 절차 1에서 8번의 절차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풀어볼게요. 매 10분마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매 10분마다
약 10분마다 만들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쌓인 거래를 처리하고 처리한 결과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거래를 한데 묶어서 새로운 데이터 블록을 만든다. 그래서 블록 카운트가 여기서 올라가겠죠. 자, 그래 블록 생성자에게 블록 생성자가 수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버를 이용했으니까 전기세를 냈을 거고요. 또 서버 세팅하고 운영 인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IDC 같은 데 집어넣었다면 호스팅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채굴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채굴업자는 이 지급된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원화나 뭐 USDT나 이런 걸로 바꿔서 이제 자기가 이런 비용을 쓰겠죠. 예, 또한 이윤을 갖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굴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블록에 포함된 거래자들이 지불한 거래 수수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트코인을 송금해보면 알지만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이 수수료 역시 이 채굴자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굴자의 수익 모델은 이렇게 채굴 활동을 하고 받는 그 블록에서 생성되는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비트코인 플러스 그 블록에 포함되는 거래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 이것을 합산한 것을 채굴 수익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블록, 이 블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자,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블록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에는 블록 헤드라고 해서 머리가 있고요. 블록 바디라고 해서 몸통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그 핵심적인 요약 정보, 이 블록을 결정짓는 유니크한 값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타임스탬프는 블록이 만들어진 생성 일자 같은 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난이도는 이 블록을 생성할 당시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논스는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그 임의의 값인데 이 블록을 생성할 당시에 이 당첨됐던 임의의 값을 논스라고 그러는데 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값하고요. 사실은 논스라는 값하고를 같이 해시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 채굴 정답을 찾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러분 그냥 매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이 생긴다. 약.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블록 사이즈는 약 한 4메가 정도 한다. 원래 1메가였습니다만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블록에는 여러 가지 거래가 합쳐진다라는 개념이고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날 맨 처음에 채굴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블록이 첫 번째 0번째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0번째 블록이 만들어졌고요. 이 블록들이 이 블록 해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20시 현재 83만 7,091개의 블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매 10분마다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누적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철수는 영희에게 1비트를 송금했다. 이때 수수료를 100원 내겠다고 했다. 탐은 스미스에게 2비트를 송금했다. 이때 300원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 거래 수수료를. 만약에 이런 가정이다. 이런 것들이 거래죠. 그죠? 그렇다면 거래들이 이렇게 쌓이고요. 높은 거래 수수료를 제시한 것부터 처리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부터 처리하겠죠. 그럼 봅시다. 거래들이 쌓이고 문제를 풀이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채굴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 거래를 처리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이 거래가 포함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뭐 힘센 사람한테 줄지, 서버 많은 사람한테 줄지, 뭐 친한 사람한테 줄지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꾀를 낸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이 그럼 문제를 내자. 그 문제의 정답을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한테 채굴 권한을 주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해시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해시 함수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채굴업자가 가진 컴퓨터로 이 해시 함수라는 이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후에 이 문제로 주어진 숫자보다 작은 숫자 값을 누군가 맨 먼저 제출한다면 그 사람에게 채굴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시 함수가 뭐냐? 자, 해시 함수는 이 암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일방향 함수인데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해시 함수의 입력값이라는 걸 주면요. 함수라는 거 입력값이 있고 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일정한 길이의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어떤 특성이 있는 일방향 함수가 이 해시 함수예요. 일종의 수학 뭐랄까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해시 함수의 특징이 이게 왜 암호에 많이 쓰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 입력값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한 바이트 또는 원 비트라도 바꾸게 되면 근데 비슷한 출력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변조를 했을 때 그거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해시 함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64자리, 64글자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6진수인데요. 그래서 뭐, 여하튼 이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흔히 듣는 게 SH256이라는 이런 뭐, 암호화 그 규준을 볼 건데, 이런 거의 약자입니다. Secure Hash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시는 다양한 길의 입력값을 고정된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해시값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비교해보면, 보내진 정보의 정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암호학에서 쓰이는 함수가 이 해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한번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해시 함수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값, 그러니까 탐은 스미스에게 2비트를 줬다. 철수는 1비트를 송금했다. 영희에게. 만약에 이런 거래 값을 해시 함수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줬다고 봅시다. 네, 이런 출력값을 이제 주는 거죠. 64자리.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 자, 그러면 아까 거래들이 쌓여서 문제를 풀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의 해시값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자, 이번에 문제의 정답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해시값을 주고 어떤 퀴즈를 냈냐면 여기에 주어진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을 해시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 임의의 값, 이걸 논스라고 그러는데 임의의 값을 제일 먼저 찾아내는 사람한테 이번 블록에 채굴권을 주겠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퀴즈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보다 적은 값을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찾는 사람, 제일 먼저 찾는 사람한테 채굴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0보다 작은 숫자를 찾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1억보다 작은 숫자를 찾는 게 어렵나요? 당연히 1억보다 작은 숫자를 찾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0이 이렇게 앞에 20개가 있다면 18개가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더 높은 거죠. 여기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굴 난이도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10분의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게끔 조절을 하게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논스라는 거는 2의 이제 이 정수값인데요. 2의 32승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0에서 여기 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42억 이 숫자까지 나가는 임의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어서 임의의 계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무작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 무식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비트코인 채굴기는 사실은 이 계산을 누가 빨리 하겠느냐라는 걸로 이제 고성능이냐 저성능이냐를 따지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다이어그램에 와서 보면 여러분이 입력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 입력 데이터 플러스 이 논스라는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언제까지? 자, 문제로 주어진 이 숫자보다가 이 해시 함수의 결과값이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세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작은 값이 나왔을 때에 이 넌스 값, 임의의 값이 정답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해시 파워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해시 함수라는 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채굴에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수학 공식이다. 근데 이 해시 함수를 과연 1초에 몇 번을 계산할 수 있느냐? 당연히 컴퓨터가 고성능일수록 해시 함수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겠죠.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해시 파워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전체 컴퓨터의 전체 해시파워로 합친 것을 총 해시파워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해시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채굴 난이도가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투자를 해서 돈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채굴자가 모여들고 해시파워가 커지게 되면 채굴 난이도는 높아져 채굴 비용이 상승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또한 상승 만약에 한다면 채굴의 수익성이 맞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오히려 채굴 자체가 적자도 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채굴 사업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많이 드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총 해시 파워 현재 588.66 엑사 해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지금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채굴업자들이. 전기세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굴업자들이 사용하는 채굴 전용 장비가 이 전기세를 많이 먹는 주범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굴 담당자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어떤 정답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계산한 거예요. 좀 전에 정답이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적은 값을 내는 그 채굴업자한테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채굴 권한을. 자, 이 경우에 만약에 그죠? 이 값이 0으로 떨어졌다면 이 숫자보다는 적은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찾아낸 사람 또는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채굴업자가 채굴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고성능 이런 ASIC 장비나 고성능 GPU를 가진 장비를 가진 사람 또는 이런 장비를 많이 가진 사람. 근데 채굴 사업성이 있으려면 전기세가 이제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 골짜기에서 많이 하죠. 무슨 뭐 중국 같으면 내몽고 같은 데서 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열을 많이 먹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냉각에 유리한 그 어떤 위치가 좋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연결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동향,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채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채굴 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쪽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채굴을 했을 때 플러스가 난다. 예, 채굴업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작업 증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작업 증명이 뭐냐? 자, 영어로 이거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work이라는 말을 작업이라고 번역했고요. proof라는 말을 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proof of work 이것이 작업 증명이 됐고요. 줄여서 POW라고 합니다. 여러분 POS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더림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자, 앞서 얘기한 일련의 절차를 작업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복잡한 계산 과정. 이 작업 증명이다. 협의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채굴자 중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그 작업을 정확히 수행했다는 증명과 검증. 위변조, 불법, 이중지불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핵심적인 방법론이 이 작업 증명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뭡니까 그 전기세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환경에 위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비트코인은 당초에 설계된 대로 이 작업 증명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꿀 방법도 없고요. 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봉이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뭐냐? 비트코인 거래를 처리한 후에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비트코인 거래를 블록체인에 쓰는 행위 또는 비트코인을 이 거래를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완전히 확인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부터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전부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 증명이란 건 무엇이냐면 채굴 과정의 수학적인 계산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의로 보면 이 채굴 행위 자체도 전부 어떤 작업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전기세는 왜 많이 나오느냐? 이 수많은 컴퓨터로 채굴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단순 무식한 이 수학적 계산을 중복적으로 이 비트코인 컴퓨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채굴 난이도. 자, 비트코인은 거의 비슷하게 10분에 한 번씩 이 블록을 생성하면서 생성함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한 블록당 생성하게 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 난이도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채굴자가 많을수록 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해서 어찌됐건 간에 약 10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이 발행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4년에 한 번씩 그 블록당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뛰어난 보안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이 불특정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트코인 작업증명 과정은 사실은 무작위로 어떤 룰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 값을 우연과 확률로서 빨리 발견한 사람한테 채굴권을 주는 거라서 거기서 이제 이 작업 증명의 우수함이 나오는 거예요. 보안성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상황에서 컴퓨팅 파워가 많은 그런 채굴업자한테 당연히 확률적으로 채굴 그 뭐랄까 기회가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작위성 작업 증명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어떤 특정 집단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독점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우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에는 독특한 이 보안 안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채굴이라는 것으로 유지하는 매우 정교한 IT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보는 그런 견지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IT적으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정교한 IT 시스템이다.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아버지가 이 시조이자 원조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트코인 체계, 비트코인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블록체인 경제를 좀 더 깊게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UBI 네트워크의 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